두 개의 잎, 한 개의 깃발. 한 뿌리에서 자란 두 나무가 다른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엔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걸 안다. 평양도사의 첫 번째 예언. 2025년 6월 1일 새벽 4시. 평양 외곽 묵동산에 자리한 작은 사찰. 전기를 쓰지 않고 전파가 닿지 않는 그곳에 도사라 불리는 사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그는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다. 그러나 북한 내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입이라는 전설로 불려왔다. 그가 움직이면 북이 달라지고 그가 침묵하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믿는 자들이 있을 정도다. 그 도사가 2025년 6월 한반도를 예언했다. 남한에선 조기 대선, 북한에선 내부 변화가 동시에 감지되던 시점이었다. 이재명과 김정은 두 개의 도사는 예언했다. 두 개의 입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한 깃발을 향해 숨 쉴 것이다. 이 문장은 얼핏 들으면 추상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곱씹어 보면 이재명과 김정은이라는 두 지도자의 존재를 동시에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재명은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쥐었고 김정은은 3개월째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 김여정의 발언이 잦아지고 외교 노선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 둘은 전혀 다른 체제의 지도자다. 그러나 도사는 이 두 입이 하나의 깃발을 향한다고 말한다. 그 깃발이란 무엇일까? 민족 혹은 통제의 언어? 일각에선 이 깃발을 민족주의로 해석한다. 남북 모두 내부 분열과 불신이 극심한 시기. 이럴 때일수록 외부의 적 혹은 공동의 역사라는 감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의 명분 아래 민족 공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북한은 김정은의 자맹과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해 반미반일 민족주의로 시선을 돌린다. 즉, 두 지도자가 각각의 이유로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민족 공조의 기류를 슬며시 띄우기 시작할 가능성. 도사의 한 깃발은 공식 통일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산된 민족 정서 동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사의 두 번째 문장. 도사는 예언을 이어간다. 말은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선은 하나의 하늘을 향한다. 그 말대로 이재명과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교류도 없고 회담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이상한 기류가 생긴다. 군사적 충돌 없음, 돌발적 비난 없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상할 만큼 잠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양측 모두는 국민 통합, 내부 결속, 사회 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도사는 말한다. 진짜 움직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바람은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기후는 여름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치적 기후는 오히려 봄처럼 정적이었다. 이런 침묵은 불길하다. 왜냐하면 남북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움직임으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 속의 예언은 도사에게만 들릴 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두 나라는 지금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문장을 쓰고 있다. 그 문장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마침표 없는 문장, 깃발 없는 민족. 예언은 결론을 내지 않는다. 도사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흐름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이제 이 흐름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닌 도사의 눈에 비친 징조의 조각들이 모인 이야기임을 느꼈을 것이다. 백로가 떠난 들판에 불길이 내려앉는다. 백로는 고요함을 뜻하고 불길은 혼란을 예고한다. 고요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불씨다. 평양도사 두 번째 예언.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이재명 당선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러나 진짜 전환은 그날이 아니었다. 그 이전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일어난 권력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로가 떠난 들판 윤석열의 그림자. 도사는 말한다.
백로가 떠난다. 백로란 무엇인가? 하얗고 조용한 존재. 늪을 지키는 새. 겉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존재만으로 늪의 생태를 조율하는 자. 여기서 백로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그가 대선 패배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면 패배한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고 재기를 준비하거나 적어도 자기 진영을 수습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르다. 그는 침묵한다. 모든 메시지를 끊고 심지어 측근들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이 침묵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다. 도사는 말한다. 말을 멈춘 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후회, 하나는 준비. 들판에 내려앉은 불길 권력 진공의 파열. 윤석열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그 자리는 곧 다른 불길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불꽃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시작된다. 친윤계는 갑작스레 중심을 잃고 사분오열되며 비윤계는 자유보수의 재건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작한다. 이 틈을 타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정치가 아니라 기술을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 국민의 의회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 그리고 보수의 이름으로 이재명에 협조하겠다는 가짜 중도층까지 나타난다. 불길은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공백이 남긴 들판 전체가 각자의 불씨를 품은 채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평양 도사의 경고 혼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도사는 경고한다. 불길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안에서 솟구친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혼란의 원인을 북한의 변수, 국제 정세, 미국의 압박으로 보려 한다. 그러나 도사는 정반대로 말한다. 지금 이 시점의 한반도 혼돈은 내부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중심은 바로 지도자 없는 보수라는 현실이다. 좌측에는 이재명이라는 명확한 구심점이 존재하지만 우측에는 백로의 부재를 대체할 존재가 없다. 그 결과 보수는 스스로 내부를 분해하고 그 틈을 노린 정체불명의 대중 정치가 흘러들어온다. 이것이 평양 도사가 말한 불길이 내려앉는다는 뜻이다. 조용한 백로의 귀환은 있는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는다. 과연 윤석열은 완전히 정치에서 퇴장한 것일까? 도사는 단언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한 문장을 남긴다. 백로는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다. 이 말은 윤석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날아오를 때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다. 그는 지금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그 고요함이 어쩌면 다음 불씨를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론 들판의 불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6월 3일 이후 한반도의 들판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다. 일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통치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 이 하나는 리더 부재 속에서 분열과 재조합을 반복하는 혼돈. 도사는 이 장면을 두고 백로의 침묵 속에서 불길은 늘 춤을 춘다고 말했다. 노을진 산 너머에서 검은 자가 나타나리라. 백로가 물러난 자리에 검은 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걷는 길은 산을 넘은 어둠. 진정한 승자는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평양 도사의 세 번째 예언. 2025년 6월 조기 대선 직후의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중적 권력의 지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겉으론 이재명 당선인의 시대가 막을 올렸지만 수면 아래서는 새로운 세력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도사가 말한 검은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왜 검은 자라 불리는가? 붉은 태양이 저무는 시간, 검은 자는 나타난다. 도사는 예언했다. 노을이 가장 붉을 때 검은 자는 그 그림자 뒤에서 움직인다. 이 말은 정권 교체라는 극적인 붉은 장면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실체는 처음엔 명확하지 않았다. 공식 언론에서도 이름이 잘 오르내리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익명성의 보호막 뒤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단서들은 있었다. 대선이 끝난 직후
정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부 유튜버들과 결합. 정치 분석가들이 언급하기 시작한 제3지대 다크호스. 그리고 국정원 인사 출신들의 비공식 모임과 탈정당화된 안보 정치라는 새로운 화두.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그 검은 자였다. 검은 자는 누구인가? 그는 과거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자리를 맡았던 전략가였다. 본격 정치에 나선 적은 없지만 수십 년간 대북 라인, 정보통, 외교 비선 채널로 연결돼 있었다. 그가 정치 전면에 나선 계기는 바로 윤석열의 침묵이었다. 백로는 물러났다. 그가 놓은 권력의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 한반도는 외풍의 휘청일 것이다. 검은 자는 보수 진영의 중심이 무너졌음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닌 내부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했고 그 틈을 노리려는 극우 세력의 확산을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구조가 된 자. 그는 기존 정치인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방송에 얼굴을 비추지도 SNS에 하루 수십 개의 메시지를 뿌리지도 않는다. 그는 조직을 움직이는 자였다. 은퇴한 정보기관 출신들과의 라인, 보수 재계의 묵직한 후원, 극단적인 색채를 지향하는 기술 관료적 네트워크. 그가 준비하는 정당은 국가 중심 보수주의라는 콘셉트를 띠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 개혁에 대한 절제된 견제력, 북한과의 관계 재조정에서의 실용 노선, 그리고 강대국 간 줄타기 외교의 기술 기반 전략. 이것은 단지 선거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그는 도사가 말한 것처럼 산을 넘는 자, 그림자 속 구조가 되어 이 나라의 이면 권력이 되고자 했다. 도사의 의미 왜 그는 검은 자인가? 도사는 빛과 어둠을 정치적 상징으로 본다. 백로는 명백한 얼굴을 드러낸 존재였고 검은 자는 얼굴이 아니라 구조로 존재하는 자이다. 도사는 말했다.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대신 피를 닦아줄 손수건을 먼저 준비한다. 이 말은 곧 정면 승부가 아닌 정치적 전환의 뒤편에서 이익을 챙기는 자라는 뜻.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인보다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 과연 이재명은 그를 인식하고 있는가? 도사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위협은 명함을 내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자신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부동산 조정, 사회 통합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이 그림자 구조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재명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권력을 운영한다면 그의 정부는 시작부터 두 번째 권력의 그림자와 병행하게 될 것이다. 2025년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또다시 기묘한 정치적 분화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선이 단일한 결속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도사는 이를 세 갈래 문이라 표현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한반도의 미래 방향성 자체가 다중화되는 상황, 즉 국민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정희의 문 이재명의 개혁 정권. 이재명의 당선은 많은 국민에게 사회정의의 회복, 그리고 검찰 권력과 재벌 중심의 질서 재편을 기대하게 했다. 그는 당선 직후 곧바로 검찰권의 축소와 분권화, LH 개혁과 무주택자 중심 정책 확대, 청년 기초소득과 재분배 정책을 발표하며 정의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다. 개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내부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격, 그리고 언론의 프레이밍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 문은 진짜 문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피와 마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문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문 질서의 문검은 자의 조용한 진입. 앞서 등장한 검은 자는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질서 회복의 대안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한다. 그는 극단 없는 실용주의, 즉 이재명의 급진성과 보수의 구태 모두를 거부하는 중도 실용의 이름으로 제2의 문을 열고 있었다. 이 문은 겉으로 보기엔 가장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통로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사는 경고했다. 검은 차의 문은 조용히 열린다. 사람들은 그 조용함에 안심하겠지만 그 속은 더 큰 구조의 전환이 숨겨진다. 이 문은 국가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문이었고 그가 말하는 질서는 결국 시민의 통제가 배제된 기술적 지배일 수도 있었다. 세 번째 문 혼돈의 문 가짜 구원자들의 등장. 2025년 여름 유튜브 틱톡을 중심으로 기묘한 정치 콘텐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진짜 대통령은 따로 있다. 윤석열은 되돌아올 것이다. 조기 대선은 조작되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은 채널당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급속히 대중을 휘감았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이 아닌 선지자, 정치 인플루언서, 자칭 민족정통파들이 있었다. 이들은 제3의 문을 제시했다. 그 문은 일종의 탈정치 문이었다. 제도는 썩었다. 정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 뒤에 있는 것이 정말 민중의 주권인지 혹은 또 다른 포퓰리즘 독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사는 말했다. 가짜 구원자는 말이 많고 진짜 구원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세상은 늘 말 많은 자를 따른다. 갈림길에 선 민심. 문제는 국민이다. 국민은 각기 다른 세 갈래 문 앞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재명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고 검은 차의 질서는 너무 은밀하며 가짜 구원자들의 목소리는 너무 자극적이다. 국민은 누구를 따라야 할까? 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치가 세 개의 길을 동시에 열어버릴 때 국민은 방향이 아닌 신념의 여부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신념은 논리가 아닌 감정, 정보가 아닌 선동에 쉽게 휘둘린다. 도사의 경고.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짜 문은 초라하다. 허세가 없으며 들어서는 순간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문만이 너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첫 번째 균열은 남에서 시작된다. 하늘은 북에 울림을 주고 땅은 남에서 갈라진다. 이 둘이 어긋날 때 진실은 지하에서 숨을 쉰다. 평양 도사의 다섯 번째 예언. 2025년 7월 대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반도의 정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기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고 그 와중에 첫 번째 균열이 남한 내부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사는 예언했다. 균열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지진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 것이다. 남한 내부의 균열 지방에서 시작된 반란. 7월 10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지방자치권 확대 요구 시위는 예상 밖의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예산 분배 갈등으로 해석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중앙 정치의 폭주에 대한 저항이라는 강경한 구호가 등장했다. 광역지자체장 몇몇이 조용히 중앙에 의견서를 보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현 정권의 주요 개혁 정책이 지방 재정, 지방 자율성, 지역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해치는 조짐이다. 이제 갈등은 정치 진영 대결을 넘어서 중앙 대 지방이라는 구조적 균열로 번지기 시작했다. 조용한 움직임 남쪽의 입이 열린다. 같은 시기 부산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모임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공화주의 대안회의, 시민자율정책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언문 일부는 이랬다. 서울의 구상만으로는 남쪽의 삶을 설계할 수 없다. 우리는 남한 내 또 하나의 정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은 단순한 반정부 세력이 아니었다.
서울 경기 중심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것이며 이는 남한 자체 내에서 또 다른 질서 창출 움직임이었다. 도사는 이를 남쪽의 입이라 불렀다. 그 입이 열리면 한반도는 북과 남 사이가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이중 분화를 겪을 것이라고. 윤석열의 잔영 권력의 진공에서 피어오른 실루엣.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의 존재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패배한 지도자에게는 종종 희생양의 후광이라는 정치적 환상이 따르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 환상 속에 살아남았다. 윤석열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물러나 있었을 뿐이다. 정권을 잃었지만 민심은 아직 그를 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몇몇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기사화되고 그의 침묵이 전략적 복귀의 전조로 해석되었다. 도사는 말했다. 떠난 자가 아닌 사라진 자를 경계하라. 그는 돌아오지 않아도 그림자로 세상을 흔들 것이다. 윤석열은 물리적 복귀가 아닌 상징적 잔재로서 질서를 흔드는 인물로 남았다. 북한의 침묵 의도된 정적. 평양은 조용했다. 이례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전무했다. 전문가들은 이 침묵을 정권 교체에 따른 재정비라고 해석했지만 평양 도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북쪽은 보고 있다. 그들은 남쪽의 내전을 기다린다. 침묵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서 오는 것이다. 북은 내부적 조율을 통해 남한의 균열이 자가발전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켜보는 상황이며 이는 남북 간 전통적 대치 구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냉전 이후 첫 국면이 될 수도 있었다. 도사의 결혼,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은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폭발이 시작된다. 그것이 땅의 법칙이다. 이 균열은 누군가의 실패로부터가 아니라 모두가 옳다고 믿었던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침묵의 외교, 외로운 전선. 말은 들리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고요한 바다에 돌 하나 던져보라. 물결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퍼질지 아무도 모른다. 평양 도사의 6번째 예언. 2025년 8월. 한반도의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남한의 정치 변화, 북한의 침묵, 그리고 지방의 이반 움직임은 곧 외교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민주적 정권 교체 이후라는 평범한 주기를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정치 실험의 장이 되어 가고 있었다. 외교의 침묵, 미국의 전략적 무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가장 큰 충격은 워싱턴의 태도 변화였다. 과거 같으면 축전과 환영 성명이 오가야 할 시점. 미국 국무부는 단순한 형식적 논평만을 내놓았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축하 메시지도 며칠이 지나서야 간략하게 트위터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는 전략적 무관심이라는 외교 용어로 요약되었다. 즉, 개입하지 않되 거리를 유지한 채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려는 것일까? 평양 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매를 구하지 않는다. 살아나길 기다릴 뿐. 쓰러지면 시신부터 분해한다. 이 예언은 남한이 독자적 실험을 시작함에 따라 기존의 미국 중심 외교 틀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기회주의 조용한 재무장과 독자 외교. 한편 일본은 한국 내부의 혼란을 역사적 기회로 간주했다. 자위대의 제한적 선제 타격 능력 보유 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고 그 명분에는 북한보다는 한반도 내 불확실성 증대라는 표현이 첨가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한일 안보 틀의 이탈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사는 조용히 예언했다. 사쿠라 벚꽃은 봄에 피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먼저 피어난다. 중국의 복합 전략 조용한 포위와 문화 침투. 중국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파고들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